지역구 내로 좀 부딪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 그 중에서 제일 불편하신 분을 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네. 1번. 그냥 3번. 1번. 네. 이장우 대전시장. 네. 2번. 윤창현 국회의원. 네. 3번. 황인호 전 동구청장. 몇 번이십니까? 3번이라고 하셨죠?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게임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그렇구나. 시장님 같이 우리 동구와 대전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진 만큼 같이 좀 잘해 봅시다. 저도 협조할 건 협조한다니까요. 제일 안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3번으로 하시죠. 아니 제일 안 불편한 건 사실 윤창현 의원님이 제일 안 불편하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제일 불편한 거는? 1번. 디트뉴스 인터뷰 오늘은 22대 총선 대전 동구 당선자시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초반에 좀 가벼운 질문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41세 이제 재선 의원 되신 거잖아요. 그 지역의 중천권에서 과연 그 청년 정치인 중에 어느 정도 나이에 이제 되신 분이 있나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1971년에 8대 충남 논산에서 그 신민당 소속 김한수 의원이 35세에 당선된 기록이 있고 이 기록은 깨시지는 못한 거죠? 그죠. 이 이후에 제가 초선에 됐을 때가 만 36, 11개월. 네. 재선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젊은 재선 의원 같은데. 제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요거 살펴봤더니 김한수 의원이 이제 이어서 재선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재선으로서는 최연소 충청권에서. 아예 헌정사. 네. 충청권에서. 충청권에서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뭐 YS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네네.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아유. 저도 몰랐습니다. 충청권 최연소 재선 의원 요 타이틀을 앞으로는 이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에 이제 홍영표 의원 7급 정책비서 그 이후에 뭐 계속 5년 만에 뭐 4급 보좌관도 다시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최연소 재선 의원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엘리트 정치인의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보여요. 네. 대학 때부터 차분히 준비해서. 근데 이제 이 엘리트 정치인의 이미지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역경이 좀 없고 좀 순탄한 길을 걸었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니다, 나 역경이 있다, 항변하시거나 뭐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도 엄청 노력했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없는 역경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엘리트 이제 코스를 밟았다라기보다 그래도 요즘 정치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 훈련되고 그래도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좀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나이는 젊지만 그만큼의 이 훈련과 경험이 좀 그래도 밑받침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사실 지역구 선택할 때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 수도권에서 안 하고 왜 서울에서 안 하고 또 대전에서도 왜 동구?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그 질문은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러구나. 네, 이제 역경의 차원이라기보다 정말로 이제 우리 이 민주당에서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고 한 지역을 선택한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훈련되기도 하고 흔히 방금 말씀하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쳤었던 것 같기도 어쨌든 하고. 홍영표 의원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거. 그렇죠. 제가 보좌진으로 일할 때는 8년 정도 홍영표 의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원내대표 2급 그 직함이 뭐였죠?
이게 국회직으로는 이름이 되게 복잡합니다. 원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상 있는 명칭이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원래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의원 행정비서관 2급 이게 원래 국회직이라 너무 복잡하니까 당에서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게 이제 정책실장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승진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2급까지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홍영표 의원하고 어떤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든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공채로 들어갔고 처음에 이제 국회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거의 민주당 의원실 거의 하여튼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실 채용 그 공고하는欄이 있거든요. 한 6개월간 거의 보이는 데는 다 지원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실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홍영표 의원실에 면접을 봤는데 그 또 의원실 사정이 그때 너무 일이 많은 상황이어서 면접을 간 그날 오늘부터 앉아서 일해라. 그래서 그날 야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렇게 해서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또 워낙 좋아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국회에서 일하는 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인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곧바로 이제 본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대전 동구에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대전 동구라는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보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는 지역이고 굳이 대전 동구를 콕 집어서 여기에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어떤 결심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계기가 있는지를 이제 여쭈시는데 저는 사실 지역구 선택은 철저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거의 6개월간 한 3-4개 지역을 두고 모든 자료를 거의 다 사실은 찾아보다시피 했습니다. 과거 이제 선거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투표 경향들이 어땠는지, 지역구 현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기존 정치 이 구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정말 수개월간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해서 나가면 이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그러니까 보수 덧밭 뭐 저희 민주당 험지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만 잘 치르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현안들이나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나 좋아질 가능성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판단이 제가 분석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대전 동구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 지역의 우호적인 지역이냐라면 그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마이너스 3,000표, 4,000표 정도의 어떤 그 구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4,000표 정도는 캠페인으로 선거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후보 간 상대성이 조금 잘 맞는 경우에는 극복하고 남는 표 차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만 잘 치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동구를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역세권 개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요거는 제가 영향을 발휘해서 충분히 어떤 성과들을 내 나가고 좀 미래지향적인 의정 활동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판단들이 종합해서 저는 사실은 거의 진짜 한 6개월 가까이 출마 결심한 이후에 전국의 여러 지역을 그건 이제 분석한 결과로 판단을 21대를 준비할 때 그런 과정이었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좀 자신 있는 선거였나요? 22대. 실제로 자신감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4년간 해왔었던 일들도 있고 또 이번 선거 특히나 이제 선거 막바지에 거의 이제 선거 기간 다 가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크게 실제로 느껴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22대 총선은 그래도 꽤 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물론 그런 의문들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분위기도 좋고 분명히 사실 저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 저희 느낌으로는 그래도 표차가 좀 나야 되는데 실제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표 차이도 꽤 많이 나고 해서 정말로 이번 선거 때 정말 마음들을 많이 모아주셨구나. 이번에 우리 동구 유권자들께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구 유권자들이 이제 21대 때 장철민 의원이 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정서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거죠. 네. 어떤 것이 더 주요했나요? 실제로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축적되지 않았어도 이겼을 겁니다. 선거는.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솔직하신 거니까 네. 심판론이 워낙 심판론이 강력했고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 내에서의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체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거 결과가 그냥 승패만을 놓고 보면 이 의정활동을 4년간 뭐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더라도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한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4년간의 평가나 또 제가 워낙 또 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번에 난 표차가 거의 지금 동구에서 저희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최대 표차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의 또 표차이가 나기는 했고요. 지역 정치의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21대 때 대전에서도 뭐 7석 전석을 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석권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지지층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금은 7석을 다 미뤄졌지만 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한 분은 이제 국회의장을 하셨고 한 분은 뭐 입각을 해서 법무장관 하시고 그러면서 지역 문제에서 뭔가 좀 똘똘 뭉쳐서 현안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느냐.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뭐 따로 오빠 같다 이런 이제 평가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를 뭐 평가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권한대행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당대회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그 지역의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장철민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지역의 어떤 정치 리더십 그리고 시당위원장 문제 그리고 본인이 그런 포부가 있다고 하면은 뭐 포부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구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구상이 있는지. 아니 명확하게 예. 방금 말씀하신 게 거의 뭐 전부 다 다시 제가 반복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제가 시당위원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막내였는데 지금 막내면서 중간이잖아요. 선수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국회의원 7명이 한 팀이 돼서 확실히 시너지를 보여주는구나. 아, 민주당 대전시당 그리고 민주당 대전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이든 국가적인 현안이든 지역의 정치든 지역의 사회 문제든 확실하게 뭔가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시당위원장을 해서 뭐 앞에 나서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함께 이제 꾸려나가고 의제들 하나하나를 좀 잘 챙겨나가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좀 확실히 있지 않을까.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잘 하고 실제로 아까 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달라졌는데 이 7명이 이제는 확실히 모이는데 그리고 그 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욕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지방정부,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현 시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서 어떤 협의들, 어떤 협치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정치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맡게 되면은 이제 뭐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이제, 뭐랄까,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이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적으로는 늘 똑같습니다. 네. 늘 경쟁하면서도 협조하는 게 이 경쟁하는 정당 사이에서의 원칙과 교과서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협조할 거리를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싸우고 경쟁하는 거는 그냥 늘 하게 돼요. 네. 왜냐면 입장이 다르고 늘 선거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힘을 모을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결국은 의제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에 힘을 모을 거냐. 뭐 예를 들면 근데 또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 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문제, R&D 예산 삭감이 우리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에 대응하는 문제들은 사실 이거는 초당적으로 당연히 대전의 이 양당이라면 당연히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사실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뭐 도심융합 특구 이 사업이라든지 뭐 우리 대덕 특구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의제들을 사실은 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는 사실 공공의 2차 이전 문제 같은 것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조금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여태까지 못 보여드린 측면이 있어서 경쟁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지방선거에 가까이 올수록 저희도 뭐 협조할 건 그렇게 협조하고 같이 힘을 모을 건 모아도 지금 이장우 시장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실제로 말만 해놓고 못 쪼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 대전시 전체의 시정 그리고 뭐 재정적인 측면, 뭐 사회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의 의제를 잘 발굴해 나가는 것과 그렇게 경쟁하는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게 이 말씀드렸던 정말 이 협조할 거 협조하면서도 경쟁하는 그 틀을 잘 잡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FM 답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FM인데 어렵습니다. 좀 쉽지는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 지방선거 관련된 네. 부분들.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제 좋은 후보들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좋은 후보들이 예측 가능하게 사실 활동하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이 되면서도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나 우리 당에나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시당위원장이라고 뭐 자기 마음대로 지방선거 룰을 세팅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개편 저희 7월 정도에 아마 시당 개편대회를 할 텐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시당 내에서 일종의 우리 시당 제도약 TF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지방선거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의제를 발굴해 갈 거냐, 우리가 어떻게 당원 활동 같은 것들은 강화할 거냐, 어떻게 제야라든지 다른 정당과의 관계를 구성할 거냐 이런 몇 가지 분야들을 조금 두고 그 분야에서 우리 당원들 동구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는 전구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호동 주민입니다. 신뢰감을 가지고 네. 이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발 질문 몇 가지 이제 던질 네, 건데요. 알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네. 아니, 객관식입니다. 아, 그렇구나. 객관식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1번으로 찍어놓으면 안 되죠? 아니면 3번으로? 동구에서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구 내에도 좀 부딪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 그 중에서 제일 불편하신 분을 좀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네. 1번. 그냥 3번. 1번. 네. 이장우 대전시장. 네. 2번. 윤창현 국회의원. 네. 3번. 황인호 전 동구청장. 몇 번이십니까? 3번이라고 하셨죠?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그렇구나. 시장님 같이 우리 동구와 대전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진 만큼 같이 좀 잘해 봅시다. 저도 협조할 건 협조한다니까요. 그냥 제일 안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3번으로 하시죠. 아니 제일 안 불편한 건 사실 윤창현 의원님이 제일 안 불편하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제일 불편한 거는? 1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야구 좋아하시죠? 대전하면 또 무슨 도시입니까? 야구를 좋아한다고. 야구 얘기. 대전하면 또 네. 하나 이글스. 이글스의 네. 도시죠. 네. 그 직접 이제 선거 운동 때 야구도 좀 보러 가셨잖아요.
거기서 네, 선거 운동을 했죠. 그렇죠. 네, 돌아가신 네, 네. 분이 우리 박용갑 후보 막 그래서 지원도 하고. 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것은 네. 1번 한화이글스의 우승, 2번 대전 도시철도 3, 4, 5호선 착공. 당연히 3, 4, 5선 착공이 더 오래 걸리죠. 그 아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면 네. 이제 그건 얼마나 걸리는 것을 보고 계세요? 착공. 저는 사실은 아직은 판단 보류인 게 저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에서 제가 아직 사업비 보고도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드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실현 가능성을 판단을 하는데 무단제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를 시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가장 최근에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전철이 이제 관악의 신림선 서울에 그게 1m에 한 1.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km 하면 1,100억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km 하면 한 1조. 그리고 3, 4, 5선 다 하면 몇 킬로? 한 7km 되나요? 6km 되나요? 다 합치면 그때 70km죠. 70km요?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네, 그러면 뭐 그렇죠. 거의 8, 9조 이상 10조 가까이가 들 텐데 시제정이 그러면 5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뭐 상임위 활동 국토위에서 하셨으니까 네. 관련된 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타만 통과를 하면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막 행정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광역철도는 국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100% 국비로 하는 것도 철도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시철도는 대전 내부에만 있고 또 워낙 그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가 복잡하죠. 행정적으로는 이 광역철도가 훨씬 복잡합니다. 국가철도가 국가철도만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광역철도가 훨씬 일이 많죠. 네. 이글스의 우승이 더 이제 빠른 이글스의 우승은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3, 4, 5선 예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됩니다. 인터뷰 제목이 나왔는데요. 예타 들어가기 전에 이글스 우승한다. 그럼요. 그럼 이제 좀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네. 예. 근데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당위원장 맡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뭐 잘못됐던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부분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염두해 보실 필요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가장 잘못한 사람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유솔하기가 질문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구나. 네. 1번 사퇴 후 묵묵부답인 김세은 전 동부의원. 좀 숙연해 줍니다. 2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카타르 월드컵을 보러 간 최규 서구 의원. 집어넣는 3번까지. 난처하시겠는데요? 3번 모시는 분 따라서 민주당을 탈당한 조원희 대전시의원. 쉽네요. 3번. 다행이다. 3번. 답이 좀 다행이다. 아직 뚫었어요. 그래서 이 1, 2번을 나열하는 게좀 의미를 좀 다행입니다. 3번 빼고 1, 2번 선택하시면 1번이죠. 왜냐면 뭐 당연히 이 국민들의 도리가 이 선출직의 무게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니까요. 그렇죠. 네. 갑자기 숙연해지면 이거 숙연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임기가 2년이죠. 그럼 2년 동안 네네.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겠죠? 안아야죠. 안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준비한 거 끝났으면은 네, 끝났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뭐 지역신문 기자가 질문했을 때 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별 의지 없다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왜냐면은 지역의 어떤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
동구하고 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저도 사실 약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심하게 들었는데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고 하는 게 선거 가까우면 못 하거든요. 특히나 총선보다도 지방선거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한 개 지자체가 승자가 되면 한 10개는 패자가 되는 그런 일이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라서 저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굉장히 정말로 굉장히 답답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특히나 저희 동구는 그래도 이제 한 개 기관 개별 이전으로 약간 빼오다 시기를 해서 몇 개 기관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충남이나 연축만 해도 또 그런 성과를 내기도 또 저희보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꼭 올해 안에 조금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정말로 아까 초반에도 좀 얘기 나왔지만 우리 대전시하고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조금 힘을 모아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의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싸워야죠. 정말로 이거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또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혁신도시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상투적인 질문이긴 한데 당선자들을 모시면 22대 때 이제 희망하는 상임위가 뭐냐 뭐 이런 질문도 한 번씩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초선 3선 의원들의 선택지보다 재선 의원들은 선택지가 좀 좁은 것으로 없습니다. 혹시 좀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잠깐 좀 소개 좀. 당에서 시킨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가요? 당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필요한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고요. 근데 제가 또 이 국회에 그래도 이제 선수는 이제 재선이지만 국회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다 의미 있더라고요. 다 재미있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나 지역이나 국가에 분명히 또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서 뭐 그 어떤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꺼리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데 우리 대전 7명 중에 없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또 곤란함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는 사실 뭐 지금은 특히 재선은 뭐 당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에 당이 필요로 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좀 솔직한 얘기해도요. 하반기에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반기는 국토를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데 어쨌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좀 필요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토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제 쉽지는 않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한번 좀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더 좋기도 해가지고 약속된 시간이 좀 짧아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어쨌든 처음에 드렸던 질문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41세의 중정권에서 최연소 재선 의원 뭐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 한 50대 6선 아니, 물론 계속 당선된다고 치면은 6선 뭐 이것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떻게 좀 미래가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포괄적이 큰 질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꿈꾸는 어떤 현실 정치에서의 목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플러스 그런 어떤 현실 정치의 목표 플러스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치를 꿈꾼다. 요까지 이제 엮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선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은 가장 고민이 많은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놈의 정치가 이게 진짜 정치인가? 정말로 이게 우리가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이야기들, 미래를 생각한다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시면 진짜 이게 정치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치 자체를 복원할 것인가? 어떻게 뭔가 이 철학도 사라지고 가치도 사라지고 규범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에 무슨 도리와 예의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이런 이 정치 현실 속에서 그냥 나 혼자 재선하고 삼선하고 한다고 그게 단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정말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선수만 채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로 망가지는 정치 속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새로운 정치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데 제가 오늘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고루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철학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정치는 정치다우냐 하면 별로 정치답지 않은데 사실 거꾸로 제가 막 이제 언론인들이랑 그런 얘기 하다가도 그럼 요즘 언론은 언론다워. 요즘 학계는 학계다워. 지식인은 지식인다워. 요즘 정치인만 제목 못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제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제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실 정치를 하든 그냥 계속 학자로서 공부를 하든 지식인으로 살아가든 언론에서 저널리스트로 살아가든 간에 결국은 어떤 시민성에 기반한 공동체성에 기여하는 게 아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가장 먼저 선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복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학계에, 어떻게 언론에, 어떻게 다른 모든 것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조금 고루한 이야기일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은 규범을 대해서 고민하고 가치를 바로 세우고 조금은 철학적인 고민들을 해나가고 그런 것들을 실제 정치에서 실현하는 그 어려운 작업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오히려 좀 화두 같은 거를 되돌려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역의 언론인으로서 이제 과연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